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금까지 우리는 그 감각적 또 감각기관 이미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몸 이미지 또는 몸 은유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이런 감각기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기관도 있다. 몸을 이루고 있는 팔, 다리, 뭐 어깨, 뼈, 가슴, 심장, 혈관 이런 또 각각 기관들을 갖고 있죠. 그런 것들은 무슨 예를 들어서 후각이나 청각이나 시각 같은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시를 쓰면서 그러한 신체 기관들을 또 이용해서 뭐 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감각기관 이미지가 아니라 이것은 신체기관 이미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체기관 이미지. 그래서 신체기관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고상한 것으로 여기는 이성이니 가치니 본질이니 뭐 철학이니 하는 이 언어들이 몸에서 벗어난 신비로운 정신의 소산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의 경험적 소산이며 그 경험이란 바로 감각을 지닌 인간의 몸 바로 신체와의 접촉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누누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몸 바로 이 신체와의 접촉을 이란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몸의 감각기관, 눈, 코, 귀, 피부와의 접촉도 있지만 그래서 그 앞에서는 그것을 우리는 감각기관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감각기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얼굴도 있고 머리도 있고 다리도 있고 팔, 뭐 눈, 코, 귀, 입, 물론 뭐 허리, 가슴, 뼈, 심장, 뭐 위, 대장, 피, 뭐 혈관 수많은 신체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몸의 기관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어떤 선대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어떤 경험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일종의 선대적인 경험이다. 그러니까 또 경험임에 동시에 그게 하나의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외부의 어떤 사물과 접촉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신체 기관 이미지들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사물들을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냐? 그건 우리 몸의 신체 기관들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신체 기관들이라는 게 뭐냐? 일종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판단의 기준. 그러니까 최초의 기준이 바로 우리들의 몸의 각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주의는 모든 그 언어는 바로 이 신체기관 이미지가 사물에 투사하여 명명된 은유적 형식, 그 신체화된 그 상상적 구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기존 치학에서는 이제 신체기관 이미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사물을 보고 야 크기가 어떻더냐, 내 팔뚝만 하다, 크기가 어떠냐, 내 키만 하더라, 크기가 어떠냐, 그럼 그 사람 얼굴은 어떠냐, 내 얼굴하고 비슷하다. 아니, 내 몸이 바로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최초의 언어예요. 이거 최초의 언어입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 몸 은유, 몸 언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시를 창작할 때 또는 언어를 구사할 때 우리가 이 선제적으로 갖고 있는 이 신체기관 이미지들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그 효율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문학을 감동적인 소통이라고 할 때 그 감동이 어디서 오는 건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리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 몸이 감각기관, 신체기관 이미지들과 접촉했을 때 가장 익숙하게 직감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친숙하고 감동적인 문학적 표현을 위해서는
이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이 감각적 이미지, 신체기관 이미지들을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신체기관 이미지를 이용한 시를 몇 개 볼까요? 정성수의 얼굴, 뭐 제목부터가 벌써 얼굴, 우리 신체기관을 이용했어요. 그대 얼굴은 싱싱한 물고기, 큰 눈 그득 바다를 담고 살갗에 번쩍이는 은빈을 눈부신 지느러미 흔들어 음악처럼 지어가는 이승의 푸른 길목, 눈이 부시다. 그대 얼굴은 싱싱한 물고기, 얼굴, 네, 등장했죠. 큰 눈 그득 바다를, 이제 눈입니다. 살갗에 번쩍이는 은빈을 살갗입니다. 눈부신 지느러미, 눈부신 음악처럼 저어가는 이승의 푸른 길목, 눈이 부시다. 얼굴, 큰 눈, 살갗, 눈부신, 눈이 부시다. 모두 다 우리 몸, 신체들을 소재로 한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의물법이다. 얼굴은 싱싱한 물고기, 뭐뭇은 뭐뭇이던데 우리 신체를 물고기, 사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의물법 형식인 그러한 그 몸 이미지 시다. 신체기관 이미지 또는 신체기관 은유의 은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곽재구의 참 맑은 물살이라는 작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고운 물살, 머리카락 풀어 적셨네. 출렁거리는 산들의 부신 허벅지 좀 봐. 아무 때나 만나서 한몸 되어 흐르는 눈물 나는 저들 연분홍 사랑 좀 봐. 참 고운 물살, 머리카락 풀어 물살을 머리카락이라고 했네요. 출렁거리는 산들의 부신, 산들의 허벅지. 이것은 반대로 자연을, 또 인간의 몸, 머리카락, 허벅지, 아무 때나 만나서 한몸 되어 흐르는 몸, 눈물 나는 저 연분홍 사랑 좀 봐 해서 그 물살과 산들의 사랑법, 참 맑은 물살. 그러니까 이것은 의인법적인 그런 것으로 이 몸 이미지, 신체기관 이미지를 동원한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체기관 이미지라면 가장 고전적이고 대표적인 성공적인 이미지라면 저는 그 유명한 성서의 아가 사장을 한번 인용하고 싶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기라산 기슭의 눈 무리 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저마다 쌍둥이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자, 여기서 보면요, 처음에 눈에서, 머리털에서, 이에서, 입술로, 입으로, 그리고 뺨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신체 기관들을 이용해서 일종의 의물법 형식으로 이런 우리들의 인체를 사물로 바꿔서 이렇게 다른 사물들로 바꿔서 표현하는 이러한 아주 성공적인 은유법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신체기관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요, 제가 좀 새롭게 이 신체기관 이미지를 말하면서 특별히 중요하게 제시할 또 이미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명명해야 될지. 과거에 저는 이것을 근육감각 이미지란 말을 썼었습니다만은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체기관 이미지가 아니라 신체기관 활동 이미지. 그러니까
몸 동작 이미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신체기관 활동 이미지 또는 몸 동작 이미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자, 이미지를 마음에 비치는 그림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미지 하면은 그 선입관이 명사형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명사로 사물이 명사로 되어 있고 그 명사로 되어 있는 그 사물이 우리들 속에 이렇게 그림자로 비춰졌다요. 그러면 이것도 명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물 명사. 자, 앞서 그 감각기관에서 이미지나 신체기관 이미지를 살펴봤는데 역시 명사형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몸 은유나 몸 이미지에서 이 몸은 살아있는 사실은 생물로서의 몸입니다. 몸은 생존을 위해서 부단히 신체기관들을 움직이서 사물과 접촉하고 소통하는 생물로서의 몸이지 부동의 살덩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몸이 사물과 접촉한다는 것은 사물과의 이렇게 우리가 능동적으로 도전하는 행위도 있고 또 그것을 보고서 이게 뭐다라고 수동적으로 느끼는 그런 그 수동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감각기관 이미지, 신체기관 이미지 하면은 이것은 다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어떤 자극에 대한 내 반응이 뭐냐. 근데 이 몸의 각 기관, 신체기관 이미지들 보면 지금 얘기하는 그런 수동의 응전의 자극에 대한 반응의 그림자들 뿐입니다. 시각적 이미지에서 예를 들어서 얼굴이 붉은 농부 하면은 그러니까 달을 보니까 얼굴이 붉은 농부 같다고 하는 것이 내 시각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반응, 수동적인 거죠. 또 신체기관 이미지에서 그대 얼굴은 싱싱한 물고기 하면은 얼굴을 보니까 물고기와 연상이 되고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내면에서 이렇게 판단의 수동적인 하나의 수용적인 해석 행위입니다. 자, 그럼 다음 한번 문장을 볼까요? 달빛이 웃는다. 달빛이 춤춘다. 달빛이 떨고 있다. 달빛이 구역질을 한다. 자, 이런 문장 볼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미지 하면은 달빛을 멋있는 이미지로 다들 생각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근데 이 문장에서 정말 생명력 넘치는 활기 있고 어떤 충동적이고 감동적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단어는 달빛이란 이미지가 아니라 웃는다, 춤춘다, 떨고 있다, 구역질을 한다. 오히려 그런 것인데요. 그럼 웃는다가 뭡니까? 이건 입술이 움직이는 거예요. 춤춘다,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떨고 있다,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구역질을 한다. 네, 이것도 목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 기관이 움직이는 거, 활동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생물로서 활동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활동하는 이 살아있는 생물로서의 움직임에 관한 이미지에 대한 명칭이 있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있었느냐 지금까지 처음부터 수동적인 그런 그 반응으로서 그림자로서만 이미지를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능동적인 행동적인 움직이는 생물로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몸 이미지를 그런 수동적인 존재로서만 정적인 존재로서만 이미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존재로서의 몸.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 웃는다, 춤춘다, 떨고 있다, 구역질 이게 다 동사적입니다. 동작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말하면 동사형 이미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몸 기관에서 일어나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는 이런 것들을 소위 몸 동작 이미지 또는 신체 기관 활동 이미지 이렇게
좀 더 확실하게 개념을 확실하게 뭐 근육 감각 이미지 뭔가 이건 아무래도 애매하다. 이것을 확실히 바로잡고 한다. 바로잡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몇 개의 낱말들이 놀고 있다. 희뿌연한 안개를 움켜쥐고 물고나무 선 놈도 있고 황달들린 하늘을 베고 낮잠을 즐기는 놈도 있다. 그래도 나이는 먹어 더러는 주름진 얼굴이고 청잣빛 이끼가 돋아난 가슴도 있다. 토막난 자유의 창밖에 소란한 일상이 질주하는 태어나 더위에 지친 낱말들이 얼룩진 하루를 뒹굴고 있다. 어느 날 어느 친구가 비구상전이라는 전시회를 하는데 순전히 글자를 거꾸로 삐뚤빼뚤 써가지고 비구상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느낀 느낌을 몇 개의 낱말들이 놀고 있다. 네, 동적입니다. 희뿌연한 안개를 움켜쥐고 동적입니다. 물구나무 선, 네, 동적입니다. 동작입니다. 황달들린, 네, 이거 동적입니다. 베고 동적입니다. 낮잠을 즐기는 놈, 낮잠, 네, 이거 다 인간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신체 기관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도 나이는 먹어 더러 주름진 얼굴이고 청잣빛 이끼가 돋아난 가슴도 있다. 네, 이것은 이제 신체 기관 이미지죠. 토막난 저희 창밖에 소란한 일상이 질주하는 대낮 더위에 지친 낱말들이 얼룩진 하루를 뒹굴고 있다. 네, 이것도 몸이 움직이는 행동입니다. 몸 동작 이미지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몸은요, 또는 몸시에서 이러한 구체적으로 몸 이미지들이 어떤 양상이 있고 어떻게 이것들이 작품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두 번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자,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대 와서 이 몸매나 외모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더욱 삶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성별, 나이와 계층과 상관없이 이 몸매와 외모는 아주 삶의 보람이나 또는 만족이나 어떤 성공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모와 몸을 가꾸는데 모두 열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헬스클럽, 피부관리실, 성형수술을 한다, 단식을 한다, 이런 신체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 매력적인 몸매는 많은 어떤 성격적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랑의 대상으로 사회 조직의 일원으로 보다 적합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바로 행복과 성공의 이미지가 바로 이 신체 이미지다라는 얘기죠. 자, 신체 이미지, 바디 이미지. 이는 바로 이 신체적 자, 즉, 이 신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상으로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또 자기 정체성, 자아 개념의 근본적인 핵심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자아 개념의 평가적 어떤 구성 요소로도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체에 만족할수록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한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또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신체 이미지는 얼굴을 포함하는 이 각 부분들의 생김새와 의복과 화장과 같은 이 외모를 결정하는 이 신체의 다른 면들에 대한 어떤 지각과 평가의 과정을 통해서 또 형성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신체 이미지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것이어서 그 시대의 어떤 이상적인 미와 유행 등 이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이 경험하는 이 신체적, 심리적 변화는 신체 이미지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 이미지 또는 신체 기관 또는 이런 것들과 별개로 또 이러한 그 신체입니다. 바디 이미지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사회에서 어떤 문학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생활에서 산업사회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 신체 이미지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은유적 거울이기도 하지만은 상호간에 느끼는 어떤 소통의 어떤 인상, 그렇지 않습니까? 소통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또 감정과 의사를 내장하는 어떤 은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 이전의 언어, 즉 몸 언어, 이것을 그래서 바디 랭귀지라는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나가서는 이 바디 포에트리라는 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바디 포에트리. 그 최근에 어떤 그 무용 단체에서 무용 세미나를 하면서 몸으로 시를 쓴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 시인들은 여성 몸으로 다시 또 시를 쓴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몸매에 따라서 정말 스타가 되기도 하고 모델도 되고 그래서 일약 하루아침에 출세를 하고 또 욕망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몸 이미지, 몸 은유는 또 부와 권력과 행복의 수단이 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몸에 대한 관심은 문학뿐만 아니라 이런 산업사회, 이 현실에서도 너무나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다시 또 하나 이 몸 은유와 몸 이미지를 논의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라는 말에는 우리가 간혹 간과하고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유, 즉 메타포라는 말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메타포의 그 어원을 보면 메타 오버 포어 캐링, 즉 기존의 사물이나 개념들을 다른 사물이나 의미로 옮기는 것,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메타포의 위력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지란 개념은 또 뭐냐? 이미지 개념을 보면 이미지란 어떤 사물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진 그림자 또는 사물의 모습이 자막에 나타나는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지라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물을 대신하는 기호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메타포나 이미지나 모두 본래의 사물을 대신하거나 바꾼다는 점에서 동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말이니 글이니 하는 문자나 언어의 경우도 따지고 보면 원래 사물을 대신하는 기호라는 점에서 이미지나 은유나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점을 생각한다면 이 메타포와 이미지의 관계, 그 상동성,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기관 이미지와 신체기관 이미지는 단지 하나의 이미지, 그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유의 원천, 모든 은유의 수단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미지와 메타포,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 몸 은유와 몸 은유를 살피는 과정에서 함께 이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